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통일 소식을 전하는 피스인사이트의 민경란입니다. 오늘 통일 현장에서는 강원도 휴전선과 인연이 깊은 사진작가 최병관 씨를 소개합니다. 전쟁이 끝나는 즉시 모든 포로들을 무조건 송환하기로 되어 있는 제네바 협약. 하지만 6.25 전쟁의 휴전협상에서는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들 때문에 이 협약이 완벽하게 이행되지 못했는데요. 통일 발자국에서 알아봤습니다.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 평창 동계올림픽. 이번 올림픽은 남북이 함께 참여한다는 점에서 평화올림픽으로 의미가 깊은데요. 남북이 화합하는 이 모습을 누구보다 기다려왔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최초로 DMZ를 촬영했던 사진작가 최병관 씨입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 이곳은 DMZ 작가로 잘 알려진 사진작가 최병관 씨의 작업실입니다. 우리에게 최병관 작가가 꼭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는데요. 5대째인데 고장나고 못 쓸 정도면은 이걸로 찍고 기계식 카메라인데 이게 DMZ를 촬영할 때 사용했던 아날로그 카메라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 옆에 있는 박스들은 다 그 지금 현재 필름으로? 그렇지. 이 카메라도? 이게 다 이렇게 찍은 거고, 그 다음에 필름도 이렇게 많이 사놓고 이제는 안 찍지. 디지털 카메라가 주류가 된 지금 한 보따리나 되는 필름은 추억의 소품이 된 지 오랜데요. 하지만 1997년부터 DMZ를 촬영했던 필름 원본들은 마치 훈장처럼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개교 50주년에 작가로 선정이 돼가지고 1년 한 10개월을 육사내를 사진을 찍어서 전시를 하고 책을 만들었어요. 그게 김희상 그 인사참모부장님이, 난 전혀 모르는 분인데 전화가 왔어요. 비무장지대가 하나도 거기에 대한 기록도 없고 우리 땅이면서도, 그렇죠, 비무장지대는 그 유엔사 관할이잖아요. 그리고 그 155마일에다가 폭이 4km인데 2km씩 또 남북으로 쪼개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기록으로, 사진 기록으로 남겨보는 게 어떻겠냐, 딱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깜짝 놀랐어요. 우연하게 찾아왔지만 사실 굉장히 의미 있는 기회였습니다. 오랜 세월 인간들이 총뿌리를 겨누며 서로를 감시하는 동안 DMZ에는 결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자연이 오롯이 보존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6년을 DMZ 사진을 찍어 왔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군대 생활 3번을 온 거래요. 한 사단, 두 사단을 쭉 다니면서 그때 번갯불처럼 생각이 난 게, 평화다. 이 땅에 2번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는 거를 스스로 느꼈고, 그 다음에 거기는 그 죽음의 땅이었잖아요. 그냥 뭐 민둥산 이런 게. 그런데 그 자연이 그렇게 아름답게 잘 반세기가 지나도록 잘 자랐고 태어나고 보존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철모에 피어난 그 야생화를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이 국군이 죽어서 다시 들꽃으로 피어났구나, 한이 맺혀서. 이 전쟁은 어떤 그 사람들한테만 슬픔을 남기는 게 아니고 이 생물, 심지어는 무생물한테까지 이런 슬픔을 남기는구나. 긴장으로 가득 찬 휴전선을 3번이나 왕복하며 어찌 힘든 일이 없었을까요? 자, 이 친구가 그 무전병인데 비무장지 들어갈 땐 꼭 따라다녀요. 그런데 내가 소변 보는 것까지 다 보고를 해. 그래서 내가 뭐, 야, 난 자존심 상한다. 그런 거는 보고지 않으면 안 되냐? 안 된대. 왜냐면 이 안에서는 조금만 넘어가면 북한이거든. 그러니까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를 하는 거야. 하지만 꾸밈없이 DMZ를 표현한 그의 작품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필름 카메라를 땐 필터도 안 쓰고
그리고 이 후보정 일체 안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 후보정을 일체 안 해. 뭐 트리밍이라든가. 그게 내 사진의 특징이에요. 지난 2010년 뉴욕 유엔 본부에서 사진전을 개최한 것도 DMZ가 전하는 평화의 메시지를 세계인들에게 전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한 권의 사진책에 유엔 회원국과 한국 전쟁에 참전한 모든 나라의 군인들에게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나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바치자고 한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개인전이지만 개인을 위한 전시가 아니다. 이거는 정말 이 어떤 문화, 예술 쪽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줌으로써 그게 큰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의미로 그 전시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현재 최병관 작가의 전시는 강릉 시립미술관에서 특별 전시 중입니다. 최병관 작가가 이번 전시에 꼭 초청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특히 북한 사람들이 와서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에요. 거기 이제 사진에는 폭력적이거나 전투적인 게 없거든. 사실 그거는 이제 작가의 이 마음이 사진에 담기는 거예요. 네? 그걸 뭐 인위적으로 하거나 뭐 조작을 한 게 아니니까. 최병관 작가의 DMZ 사진 작품에 나타난 평화에 대한 갈망,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에 깃든 남북 화합의 실마리, 통일에 대한 우리들의 염원이 올해는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951년 7월) 개성에서 시작돼 정전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2년 동안 진행된 휴전회담.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길었던 휴전회담의 난제는 포로 교환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협상은 전쟁 기간의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유엔군과 공산군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되었는데요. 포로 송환 협상 중 냉전 시대의 이념 갈등을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1952년 2월 18일) 새벽, 한반도 남단에 위치한 거제도 포로 수용소. 송환심사반과 함께 한미 25사단 제27연대의 병력이 수용소 62구역 안으로 들어갑니다. 무장을 한 채 기다리고 있던 포로들이 심사반과 미군 병력에게 달려들고 수용소 안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됐습니다. 12구역은 공산주의자들이 장악하고 있었던 수용소였기 때문에 저는 북한으로 가기 때문에 분류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하면서 심사관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수용소를 통행을 금지를 시키고 병력을 투입을 시켜서 심사관들이 이제 들어가서 심사를 하려고 하니까 포로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무기를 휘두르면서 그 수용소 안은 한순간에 결전장으로 변해버립니다. 이 일로 포로 77명과 미군 1명이 사망하고 162명의 포로와 38명의 미군이 부상을 당합니다. 수용소장이었던 피츠랄드 대령이 부사령관으로 격화되는 한편 도트 준장이 새로운 사령관으로 부임할 만큼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치른 대가는 컸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인명은 문제가 되지 않았으며 오직 목적 달성만이 문제였다. 결국 그들은 목적을 달성한 것이다. 미군은 철수했고 이 구역은 다시 심사하지 않았다. 이 문제의 발단은 바로 포로들의 신분. 포로들은 인민군과 민간인으로 나뉘었고 인민군에는 강제로 징용된 의용군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렸던 우리 군은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 성공으로 북진을 시작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국군과 유엔군에게 억류된 포로들은 1950년 7월 39명에서
그해 12월에는 13만 4천 명까지 늘어납니다. 50년도 이제 유엔군이 들어오면서요. 우리 황해도거든요, 고향이. 근데 남자라고 생긴 사람은 다 붙잡아서 포로를 만드는 거예요. 처음엔 인천으로 간 거예요. 1.4.5 때 또 포로를 전부 부산으로 옮긴 거예요. 포로들을 수용하고 관리하기가 어려워지자 유엔군 사령부는 그 대책을 모색하기 시작하는데요. 처음에 이 포로 수용소는 그 대전 형무소를 시작으로 해서 대구, 부산 이렇게 전선을 따라서 포로들을 관리를 했습니다. 후퇴를 하면서 전선과 격리된 곳으로 이제 이송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우리 그 제도가 선정이 되었는데 섬이기 때문에 포로 이송과 경비하기가 쉬웠습니다. 연평균 기온이 또 13.5도였기 때문에 한겨울에도 포로들이 얼을 주고 염려가 없었고요. 농지가 있었기 때문에 또 식량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포로 수용소가 북한군 13만 명과 중공군 2만 명 등 모두 15만 명의 포로가 수용된 거제 포로 수용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 수용소가 모습을 갖추자 유엔군이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북한군과 중공군 사이에 유엔군 측의 우호적인 친자유주의 포로가 나타납니다. 수용소 구역과 포로들마다 친공과 반공을 구별하였고 양측은 수용소 구역 안에서 전장만큼 치열한 이념 전쟁을 벌입니다. 우리가 건너간 건 우익 수용소예요. 83 수용소라고. 근데 거기 들어가서 간부들이 우익좌의 그 분자를 이제 추려내는 거예요. 이북으로 가겠다는 놈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또 안 간다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안 간다는 사람들은 빨개들이 반동분자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서 싸움이 많이 일어났어요. 수용소 내에서 밤마다 벌어진 인민재판. 소리 소문도 없이 희생된 사람들의 수는 2천여 명이 넘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유엔군 사령부는 포로를 친공포로와 반공포로로 분리하고 그들을 서로 다른 수용소에 분리 수용하게 되는데요. 포로들은 친공과 반공을 구분하는 심사에서 전쟁 이후 남쪽에 남느냐 북으로 갈 것이냐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그 수용소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했거든. 어떻게 하냐면 각자 다 자기 보따리를 다 가지고 나와라.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나온 다음에 검은소에 누구 하나 접근 못하게 하고서는 본인이 천막에 가면은 그 안에는 미군하고 보좌해 준 게 있는데 심사할 사람이 들어가면은 다른 거 다 한 거야. 고향으로 가가 보냐, 이남에서 그냥 살고 보냐, 카드에다가 이북으로 뭐 가게 되다든가 뭐 그런 사람은 거기다 동그랗게 그림을 그려주거든. 그러면 우리처럼 아무것도 안 쓰고 있으면 그러면 이짝 안짝 철망으로 들어가라고 한다고. 안 간다면 이쪽으로 보내고 간다면 내보내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갈라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사람 죽는 법이 없었지. 1951년 말 유엔군 조사에 따르면 전체 16만 명의 포로 중 과반수 이상이 북한이나 중국으로의 송환을 거부했는데요. 정전협정 체결 후에도 포로 심사가 진행되었고 송환을 거부하는 이들은 결국 민간인 신분으로 석방되어 남쪽 땅에 남게 되었습니다. 대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청년 통일을 그리다 시간입니다. 평양냉면, 평양온반, 녹두지짐. 이 세 가지 북한 음식은 어떻게 탄생하게 됐을까요? 북한 음식 맛집을 찾아 떠난 대학생들. 그들이 찾은 맛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6.25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던 1951년 평안도에서 녹두 농사를 짓던 농부 수민이가 농사 지을 땅을 청소하러 집을 나서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강냉이 수확이 잘 돼야지 말인데
아씨, 배고파. 씨. 어이, 에이 뭐야? 이기야. 꼼짝 마. 남조선 간. 뛰지 마. 정 내리라. 쏜다. 배고파. 씨. 고조 배가 많이 고픈 것 같지만 힘다. 됐고 집에 밥 먹을 거 있냐? 그렇습니다. 먹으러십니까? 알 거 없고 있는 대로 먹을 거 다 가져와. 씨. 오랫동안 굶주린 남한군 성순이를 만난 수민. 수민이는 그를 위해 음식 솜씨를 발휘해보려고 하는데 북한의 대표적인 음식하면 떠오르는 평양냉면은 한국 전쟁 이후 남한으로 넘어온 월남민들로 인해서 남한에까지 전해진 음식입니다. 원래는 감자나 고구마 전분과 밀로 면이 만들어졌었지만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메밀이 면의 주재료가 되었습니다. 북한의 서늘한 기후 특성상 감자, 고구마, 밀, 메밀과 같은 작물들이 잘 자라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음식 중 하나가 냉면인 것이죠. 평양 냉면의 육수는 소고기를 우려낸 육수와 동치미 국물을 섞은 것으로 평양은 평양소로 유명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소로 육수를 내야 하는 냉면 또한 자연스레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이 평양냉면이 메밀면으로 만들어낸 압수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면을 먹을 때 팁이 있던데 우선 면에 식초를 뿌리래요. 식초를 뿌리고 이렇게 조금만 뿌리고 그 다음에 먹으면 면발이 굉장히 메밀면이라 그런지 잘 끊기고 그리고 우리 냉면하고는 다르게 질기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후에 이 겨자를 국물에 넣어서 살짝 풀어서 국물을 떠먹으면 맛이 일품이라고 하네요. 평양냉면이라고 해서 그렇게 맛이 삼삼하진 않고요. 뭔가 동치미 국물 먹는 느낌? 그런 느낌이 나요. 냉면은 차가운 면이라는 말인 반면 온반은 따뜻한 밥이라는 뜻입니다. 밥과 국을 일상 주식으로 하는 식생활 방식에서 유래된 온반은 우리 민족 음식의 특색을 잘 보여주는 음식인데요. 이 온반의 유래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평양 관과의 심부름꾼인 한 총각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자 그의 애인이 끓는 국물에 흰 쌀밥을 말아 녹두 지짐을 얹어 대접하였다고 합니다. 총각이 무슨 음식이냐고 묻자 처녀는 온반이라고 대답하였고 그때부터 평안도 지방 사람들은 그들처럼 살라는 의미에서 잔치상을 차릴 때 온반을 만들곤 하였는데 이것이 차츰 이름난 음식으로 알려지면서 다른 지방에까지 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먹어볼 음식은 평양 온반이라는 음식인데요. 이게 경기도 사람들이 장으로 만든 간장이나 된장으로 만든 장국을 즐겼다면 이 평양 온반은 닭고기 국에 소금으로 간을 해서 만든 음식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빈대떡을 고명으로 넣어서 먹는다고 하는데 한번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물부터 먼저 먹어볼게요. 확실히 닭육수 느낌이 확 나는 것 같아요. 이런 국밥을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저도 지금 녹두가 올라간 게 너무 특이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음식 중에 제일 기대되는 음식. 뭔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이름부터 온반이라는 자체가 들어본 적이 없는 음식이니까 맛도 되게 깔끔하고 뭐 이게 간이 그렇게 강하진 않는데 그렇다고 막 싱겁다 이런 느낌은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먹기는 딱 괜찮은 것 같아요. 마지막은 남한에서도 잘 알려져 있는 녹두 지짐입니다. 가장 유명한 녹두 지짐은 바로 평안도식이라고 하는데요. 평안도 지방에서는 녹두 생산량이 많을 뿐 아니라 그 형태도 매우 특징적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녹두지짐은 녹두전이나 빈대떡의 북한식 말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북한 사람들이 남한으로 왔을 때 빈대떡이라는 말을 들으면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실제 북한에는 빈대가 많이 살기 때문이죠.
이제 먹을 음식은 녹두지짐인데 이게 황해도에서는 막후치 그리고 평안도에서는 녹두지짐이라고 한다네요. 그러니까 생긴 거는 녹두 빈대떡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광장시장에서 먹던 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게 돼지고기랑 녹두를 갈아서 만든 건데 이게 서울에서는 돼지고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서는 돼지고기를 조금만 그리고 우선 잘라서 드려볼게요. 이 녹두지짐이가 평안도에서는 그 생일상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그런 음식이라고 하네요. 살짝 생일 케이크 비슷한 느낌. 생일과도 비슷하잖아요. 여기 속에 보면 숙주 그리고 파, 숙주가 또 많이 보이네요. 숙주가. 우선 먹도록 할게요. 진짜 바삭바삭해. 되게 바삭바삭해 보였어요. 고기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그래요? 이게 안에 있는 고기 맛이랑 숙주 맛이고 또 여러 야채 맛들이 이게 굉장히 잘 어울려져서 입안에 광장시장에서 먹던 거랑 또 다른 맛입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먹는 녹두빈떡하고는 좀 다른 뭔가 다르다기보단 비슷한데 조금 광장시장하고는 광장시장은 좀 더 두껍고 거기 안에가 말캉말캉한 느낌. 이거는 다 바삭바삭한 맛. 맛있어요. 맛있겠다.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 알겠는데 숙주나물이 되게 아삭아삭하게 잘 씹히네요. 대신도 바삭바삭하고. 잘 먹었다. 그래도 입맛에 맞네. 글티글티 내래 손맛이 이 동네에서 알아준다우. 야, 그래도 우리가 입맛은 얼추 비슷한 것 같다. 글티글티 우리는 동무라우. 남방군의 표정을 보니 수민이의 음식이 그의 입에 맞았나 보네요. 지금은 서로 싸우고 있는 남과 북이지만 수민이와 성순이는 음식을 통해 친구가 될 수 있었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피스인사이트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